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부채 노예가 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유럽이라는 유럽 쪽의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ECB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2차 양적 완화를 이제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이야기가 저번 시카고 연설 있잖아요. 연준 시카고 연설이 나오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기사화가 된 겁니다. 아마 그 구독자분들, 김종현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 관련된 내용을 당시에 링크를 해 준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129번 영상에서 이제 다뤘던 자료입니다. 당시 그 ECB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를 함께 나타낸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볼 거는 일단 오늘 이제 유럽이니까 ECB의 현재 대차 대조표 규모, 그것을 보면은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ECB의 대차 대조표 규모는 5조 2,690억 달러입니다. 연준보다 좀 많죠. 연준이 약 4조 달러, 여기는 이제 정확히 3조 9,500억 달러, 그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연준보다 ECB의 그 대차 대조표 규모는 더 큽니다. 더 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또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당장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적 완화를 이제 준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해지면. 근데 지금 뭐 독일 쪽 그리고 전체 유로존의 그 PMI 지수를 보면은 이미 침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책들은 ECB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연준이 움직여야 그 ECB에서도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추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준비만 해둔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금리 인하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김동현님이 공유해 주신 그 링크에 마켓워치 쪽에 올라왔던 자료인데, 흰색으로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일단 2014년 후반부터 이 시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였던 2%를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소용이 없었죠. 여기 보면은 상단 영역은 거의 1.8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레벨이 낮은 박스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2016년 그때 찍었던 그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3%가 채 안 되거든요, 지금. 올해 6월달 그 물가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ECB에서는 상황 자체가 경기 지표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일단 지금 절실합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연준에서 약간 숨통을 틔워줬어요. 시카고 연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ECB에서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먼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ECB 같은 경우에는 1차 양적 완화를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 대차 대조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부터.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 일단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좀 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랑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존의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20의 대차 대조표를 5조 2690억 달러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추가로 2조 6천억치의 2조 6천억 유로 정도의 그 양적 완화를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약 3조 달러가 되거든요. 결국에 향후 22회 1차 대차 대조표의 규모는 8조가 넘어갈 예상입니다. 이거는 1차예요, 1차. 이 양적 완화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이제 현실화 된다면 22 역시도 이 양적 완화로만 끝나지 않고 무한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로존의 대차 대조표는 8조 2,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때 이후부터 계속 늘어난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스 금리를 이해를 하실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저번에 그 시카고 연설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정책금리 하한선입니다. 하한선. 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쓰겠다라는 거는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제로금리로 놔두고 제로금리를 쭉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적용되는 그 예금금리가 따로 있어요. 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에 적용이 되는 예금금리를 제로금리에서 조금씩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 0.4%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이 예금금리 이거를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걸 구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내려주는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제가 이거 예전에 8번인가 9번 영상 때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급준비금은 쉽게 말해서 신용 창출. 민간에게 풀어서 신용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 자금들입니다. 근데 이 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급준비금이 깎여버리죠. 그러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압박을 받습니까? 이거 그대로 중앙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신용을 창출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적용을 하는 이유는 시중은행에게, 야, 니네들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 우리 중앙은행 쪽에 예금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민간에게 쭉쭉 풀어라. 어쨌든 이거 지금 유동성 공급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거 2.0%까지 반등시키려면은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은행 수익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그리고 유럽 애들이 바보입니까? 유럽의 금융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 역사를 가진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경제 흐름,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돈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걸 적극적으로 신용을 창출해서 쓸까요? 아니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기는 자신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라고. 유럽 애들도 잘 알고 있어요. 똑똑한 유럽 애들. 그리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금과 은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돈을 풀어준다고 그걸 덥석덥석
그 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바람대로 민간에게 풀리지 않으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은 2.0% 이걸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빌빌 빌 수밖에 없겠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정말 쓸 때만 쓰고. 그리고 정 급한 사람들은 당연히 땡겨 쓰겠죠. 은행에서. 근데 그것 말고는 적극적으로 신용 창출을 해주고 싶어도 대출을 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화되면서 지금 상황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유럽과 그 지금 예상되는 것을 보니까 유럽이 추가로 마이너스 금리를 좀 더 인하를 하고 지금 예상하는 수치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5%까지 결국 갈 것 같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뭐 1.6%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전망이에요, 전망. 전망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당연히 더 힘들어지겠죠. 이 목표 달성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풀고 물가 인상률은 올라오지 않고 계속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계획들이 경기를 활성화한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독일의 채권 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유로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하든지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독일의 국채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그 2016년에 있었던 그 금리 상황 10년물이 마이너스에 간 거예요. 10년물이 마이너스의 금리로 가게 되는데 최근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2016년에 기록했던 그 금리 수준을 이제 하회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정확한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0.239% 이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그 전 세계적인 국채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는 한마디로 국채 발행을 더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맞이할 거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ECB가 2015년부터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진행했던 1차 양적 완화는 제가 이걸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매입할 국채가 없어서 종료했었습니다. 당시 양적 완화를. 원래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 충분히 괜찮아졌다. 이런 결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매입할 국채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종료된 굉장히 암울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22에서 1차 양적 완화를 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양적 완화에 대한 기준. 어떤 기준이냐면 그 22의 그 회원들 있잖아요. 유로존 회원들. 유로존 회원국들이 이제 22에 자본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각 그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22에 납입된 자본 비율 기준에 따라서 국채를 매입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한계까지 다 소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1차 양적 완화 그 기준대로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양적 완화를 종료한 거예요. 그리고 22에서 납입한 그 자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당연히 독일이겠죠. 경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채권량도 독일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다 소진됐기 때문에 종료를 한 거고, 드라기가 얼마 전에 그 2.6천억 유로, 미국 달러로 약 3조 달러에 이르는 이 규모로 일단 2차 양적 완화를 준비하겠다라고 한 거. 이거는 일단 1차 양적 완화 당시에 국채 매입 기준을 좀 더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전 풀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준에 1차 양적 완화 기준에서는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탈리아가 유로존에서 3위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지만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독일이 부담해야 되는, 독일이 더 많이 부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였던 이 채권 금리에도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독일 쪽에서. 그래서 독일 국채를 일단 더 공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유로존의 그 상황들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ECB가 이미 만들어낸 대차 대조표,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낼 대차 대조표는 이제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는 유로존의 주요국 채권 발행량, 이것만으로도 이제 금리를 정상화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 왜 그렇습니까? 국채를 이렇게 계속 발행을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자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 부담. 그런데 지금 다음 침체 때 22에서 첫 번째 양적 완화, 그러니까 횟수로는 2차 양적 완화죠. 2차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대차 대조표가 8조 2,600억 달러예요. 이거 이자 유로존 경제에서는 저 이자 부담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조금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정말로 폭등할 거예요. 지금의 유로존 경제 체력으로 봤을 때는 이거 부담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제로금리로 영구화됩니다. 기준금리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가 계속 영원히 진행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유로존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자 부담 비용이 이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올릴 수 없고, 만약에 올린다면 그대로 유로존을 다 집어삼켜 버리겠죠. 이거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간 얘기고. 그리고 연준이 다음 침체 때 이제 4차 양적 완화를 할 거잖아요. 이제 뭐 거의 공식화 됐습니다. 이 주제는. 그리고 4차 양적 완화만 할 거냐? 절대로 아니죠. 4차 양적 완화 끝나면 5차 양적 완화, 6차 양적 완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역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지금이 4조 달러인데 스탠딩 레포 해봤자 2조 5천억 달러로 줄여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매입해야 될 자산이 국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침체로 빠지면 매입해야 될 금융자산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다 매입해줘야겠죠.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으려면. 일단 하는 데까지는 다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 5차 양적 완화, 6차 양적 완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연준도 역시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얘네도 기준금리가 이번에 이제 제로금리로 돌아가면은 올리기 힘들 것으로 보여요. 이제 영원히 우리 전 세계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고착화될 겁니다. 굉장히 암울하죠. 지금도 불안금리인데 사실상 명목상 수치로 보면. 근데 제로금리로 뚝 떨어져서 그게 영원히 갈 겁니다. 제로금리가 영원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잘 봤죠? 버블. 엄청나게 진행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의 버블은 꺼지는 게 아닙니다. 터질 때까지 갑니다. 터질 때까지. 뻥 하고 터질 때까지 버블화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 안전자산으로 편입해서 쭉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조금 매수하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준이 침체 이후에 4차 양적 완화를 할 때 나머지 자산들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쪽에 대응을 하면서 이런 버블,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분들, 그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조차 다 뺏겨버리겠죠. 침체 과정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초양극화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게. 아무튼 뭐 지금 연준이 4차, 5차 양적 완화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가게 될 건데, 그러면 유로존 그리고 일본 같은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도 그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 이거 없어질 겁니다. 뭐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젠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적 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여력도 다 사라지는 거고요. 그동안 그 정책 위반자들이 지난 사이클까지만 해도 뭐 양적 완화하면은 뭐 양적 긴축으로 다시 해서 정상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연준 신봉자들 있죠. 연준 신봉자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잘 해결해 나갈 거다. 뭐 시스템 붕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준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했던 얘기들, 계획들 다 박살났죠. 연준 신봉자들이 또 어떻게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다음 그 침체 이후에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단순히 연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면 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연준이든 뭐 ECB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든 이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 일단 먼저 금리 인하부터 하겠죠. 당연히. 침체 전에는 원래 금리 인하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체로 완전히 빠지게 돼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이제 준비했던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특히 ECB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비가 되는 겁니다. 좀비. 정상적인 상태로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좀비 상태로 계속 이제 버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선물 시장, 그러니까 기금금리 선물 시장도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 봤죠. 못 봤던 이유는 이제 수요일 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볼게요. 저번 주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봤을 때보다도 7월, 이건 7월물입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주말을 넘으면서.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금리 인하 확률이 82.6%입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 확률은 17.4%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7월 달에 연준에서 1차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7월 달에 넘긴다, 그러면은 9월 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9월 달에 하면은 한 번에 0.5%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7월 달에 0.25%를 인하하느냐, 아니면 9월 달에 0.5% 인하를 한 번에 하느냐.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만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연방위원회, 뉴욕 연준의 그 홈페이지에 경기 침체 모델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금 업데이트된 그 기준을 보면은 6월 4일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이 침체 모델은 뭐냐면 12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확률을 모든 변수를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모델로 만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부터 1년 뒤가 5월 말까지잖아요. 2020년 5월 말 이전까지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약 30%.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퍼센트가 아닙니다. 뭐 30%면 거꾸로 얘기해서 뭐 70% 정도가 경기 침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기 모델은 좀 틀려요. 통상 30%, 여기가 이제 30%입니다. 지금 있는 위치. 30%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경기 침체로 갑니다. 그리고 40%가 되면은 이미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그래서 경기 이 모델에서 보여주는 이 퍼센트는 좀 다릅니다. 30%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상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고, 역사적으로 이 30%를 넘는 순간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경기 침체 발생했습니다. 30%가 넘었던 시기. 이때도 모든 사이클에 다 발생이 됐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 사이클 닷컴 버블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이미 침체 한복판에 놓여 있을 때가 40% 정도밖에 안 되죠. 뭐 이때는 뭐 46%, 7% 정도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30%라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30%라는 수치는 과거 사이클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동결 사이클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면은 침체를 향해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하자면 통상적으로 1차 금리 인하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99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2차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게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닌가? 뒤에 뭔가가 있나?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상황이 되면은 스마트 머니는 다 빠져나갔어요. 1차 금리 인하 전부터 이미. 채권 시장 보면 아시죠?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5월 초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스마트 머니가 다 싹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이미 스마트 머니들이 다 빠져나온 이후입니다. 2차 금리 인하를 할 때쯤입니다. 나머지 한 머니들만 이제 주식시장에 남아있다가 그리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안고 하락을 하겠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